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규제를 규제한다. 두 번째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저자이신 우리 이호구 교수님이랑 다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1편에서는 결국 성숙한 사회로 가는 전제로서 규제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저도 두 번이나 읽으면서 뭐 같이 규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참 좋은 책이고 교과서로도 쓰면 좋겠다. 그냥 부교재가 아니라 오히려 교재가 이런 식으로 교재가 되면 학생들이 좀 공부하기도 훨씬 편하고 좀 이렇게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교재가 좀 가슴속에 와서 닿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학생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면 규제의 본질이 뭘까? 규제의 어떤 성격을 우리가 논해야 될까? 그런 질문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규제의 본질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가장 공감이 갔던 얘기는 이제 게임의 규칙이라는 얘기 같아요. 룰 오브 게임.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거나 농구 경기를 할 때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이 달라져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그 단순히 그 규칙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서 보면 심판이 그 규칙을 얼마나 엄격하게 보는지 아니면 슬슬 보는지에 따라서 선수들의 게임 플레이도 되게 달라져요. 축구 시합 볼 때 보면 저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를 자주 보는데 그 축구 심판의 성질에 따라서 그러나 이제 본질은 같겠죠. 어떻게 한다. 근데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보느냐 아니면 아주 스트릭트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굉장히 달라져요. 다이내미즘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의 이런 게임의 규칙으로서의 성격을 반드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규제는 딱딱하게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법률 아니면 책상에 꽂혀 있는 이제 규칙, 고시, 규정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그거를 규제를, 집행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준수하는 사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부동산 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교수님 기억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어렵죠. 어렵기도 하지만 좀 속이 상해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따라가고 싶지 않을 정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촉발된 걸 보면 규칙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법 규정만 생각을 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는 규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장난을 치면 안 되지. 그리고 갭 투자를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투기 같은 거 많이 하면 안 돼서 은행에서 대출도 많이 받아서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대출 규제를 묶으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를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한 그게 거거든요. 정부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정부의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게임의 신호를 받아들였냐면, 집을 사야 되는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한다고 그러네? 그러면 대출 규제 하기 전에 집을 빨리 사야지.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정부가 그 신호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딱 규제를 하고자 하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해요. 이제 역설적으로. 근데 팔려고 내놓지를 않아. 그렇죠. 팔려고는 내놓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당연히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집들 별로 공급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정부는 뜨거라 하니까, 서울이 지금 투기가 이제 더 집이 값이 오르네? 그럼 서울을 묶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경기도를 가서 사기 시작해. 그리고 경기도를 또 묶어야지. 그러니까 또 다른 동네 가서 사기 시작해. 우리 옆 동네 세종시가 확 뜨고 대전도 뜨고 대전만 뜨다 보니까 옆에 지방 도시까지 뜨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뜨거라. 집 사는 게 문제가 되니까 집을 다 묶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세값을 올리기 시작하고 이제 이게 또 묶으니까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로 묻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봤을 때 한 가지죠. 정부는 규칙과 고시와 규정을 받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플레이하지 않았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옵사이드 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규칙으로만 놓고 있지만 선수들은 그 규칙을 지키기도 하지만 이용하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규칙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아니면 모르면 이게 슬쩍슬쩍
치팅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규제 적응적 행동이 이제 벌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의 잘잘못은 우리가 따져야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규제는 게임의 규칙으로 존재하고 사람들은 그 규제가 의도하는 방식이든 의도하지 않는 방식이든 플레이를 한다.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규제를 만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나올 수가 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이 사실은 일부분을 답을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예. 드리고 싶었던 문제는 예. 뭐냐면 얘기는 뭐냐면 정부에 왜 규제를 왜 문제 삼아야 될까요? 예, 예, 예. 이거거든요. 예, 예, 예. 이미 사실 답을 주셨어요. 예, 예, 예.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죠. 예, 예. 정부가 규제를 이렇게 문제를 삼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그 말한 걸 다시 반복하면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규제에 따라서 적응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교수님. 그게 뭐냐면 그게 사회적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예. 더 나은 국가, 예. 좋은 국가일수록 좋은 규제를 가진다는 거. 그렇죠. 제대로 작동을 해서 국민을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게 좋은 국가라는 얘기가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규제 질을 높이는 게 지금 관건인데 예, 예. 우리는 규제가 많으면 좋은 국가라 좋은 규제를 가졌다고 예, 생각해요. 예, 예. 아래로 예.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도 공부한 바에 의하면 각 국가 특히 소위 말해서 Rich Countries Club이라고 하는 OECD 네. 국가일수록 예. 규제 개선을 매 하고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죠. 예. 왜 그럴까요? 그게 왜냐하면 마치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규제라는 규칙을 계속 수정하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은 속도감 있게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합리해지는 순간부터는 뭔가 이제 사회의 성과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걸 걱정하는 거죠. OECD 국가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OECD에 잘 나가는 국가, 소위 말해서 속담을로 잘 나가고 열심히 하는 국가는 예. 끊임없이 이 경제 경영 환경이 변하고 사회 정치 외교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예. 거기에 맞게끔 예. 규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개선하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는 이념 지향이 다를 수도 있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고 뭐 영국도 보수당이 있고 뭐 이게 다 다르지만 예. 어느 정부가 정당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규제 개혁을 최고 탑 국정 어젠다에서 제외시킨 정부는 있을 수가 없고 있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규제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가 발전과 사회 성숙의 조건이라는 것을. 당신도 규제 공부하니까 그런 사람들 예, 아니야?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뭐 그건 제가 대답을 하기보다 네. 규제가 야 그렇게 중요해? 예. 왜 그렇게 중요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제가 대신 그렇죠. 질문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저희가 어려운 얘기를 조금만 전달해 드리면 사실 하이에크라는 굉장히 위대한 이제 20세기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이자 노벨상도 받으신 분이 이제 있죠. 이분이 세상의 두 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마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히말라야로 올라간 사람과 올라가지고 예, 예, 그런 그렇죠. 얘기 같죠. 예, 그래서 네네.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자발적 규칙, 자발적 질서, 자생적 질서. 자율적으로 만든 예, 거. 그러니까 spontaneous order. 근데 어. 또 하나는 man-made order, 인위적 그렇죠. 질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생적 질서의 가장 대표적인 질서가 우리가 집 살 때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지. 그게 뭐 국가가 만들어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집을 살 때는 보고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합의하고 해야 돼. 자기 재산에 워낙 큰 덩어리니까 예, 그렇게 예. 안 했다가 예, 잘못 날리면 큰일 나니까. 예. 네. 그리고 형법적으로도 보면 뭐죠? 우리가 뭐 살인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범죄 저지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런 규칙이 있어야 돼. 관습적인 규칙. 관습적인 거죠. 대표적인 자생적 규칙을 또 다른 걸 드는 게 시장의 질서로서의 규칙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거래할 때 가격이 만들어지고 그 가격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근데 이제 하이에크가 말하는 두 번째의 인위적 규칙이 뭐냐면요. 그 자생적 규칙에 더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요. 그게 보면 우리가 일부러 만드는 규칙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의 하나의 예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다가 사고가 나. 아, 큰일이네. 그러니까 공장 안전을 위한 규칙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필요하죠. 규칙을. 예, 필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식품 안전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식품 위생에 관련된 규칙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이제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성격이 다른 거는 자발적 규칙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인위적 규칙은 어떤 필요한 순간에 정부나 국회나 이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의 요소가 분명한 날짜를 가지고 분명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분명히 만들어지는 소위 말하는 이 규정집으로 딱 보여지는 규칙이 인위적 규칙이라는 거죠. 어제까지는 우리한테 자유가 예. 야, 앞으로 이렇게 60에서 50으로 가고 40에서 30으로 가 예, 예. 하면 만드는 순간 새로운 제약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칙이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규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나라 헌법에 23조 제2항과 1항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가는 공공복리나 안전보장이나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그건 그렇죠. 어느 나라나 똑같이 예, 있어요. 그리고 국회가 그 법률을 만드는 주체가 되는 거죠. 국민의 그러니까, 대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는 인위적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면은 분명해요. 그런데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럼 과연 국회가 그러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규칙을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말씀처럼 거죠. 헌법에 따라서 공공복리라든가 또 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가 안전보장. 예. 우리는 특히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으니까 뭐 더 심하죠. 예. 기본권의 제약이 가능해요. 예. 그 규제를 그런데 그 얘기가 예. 규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건 다른 예. 얘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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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말씀처럼 국가의 규제는 헌법의 틀 속에서 가능하고 지나친 민간의 자유를 제한한다. 네. 야,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아니고 국회니까 네. 너희들이 나 뽑아줬잖아.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거야. 더 예, 나은 예. 방향으로. 예, 근데 예. 그게 어느 한쪽 진영만의 일방적으로 예, 예. 간다든가 나라 전체보다는 뭐 몇몇 사람을 위한다든가 예. 예. 이런 되지 않는 예, 별로 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크겠죠. 역효과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기 이전에 코로나 때 마스크 지금 다 쓰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시기 이전에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사람들이 사실은 꽤 썼어요. 바로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지. 예. 그게 언제부터 조금 관심을 받기 시작했냐면 2017년, 2018년 요 무렵이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심각해서. 저도 심각하게 느꼈어요. 예, 예. 제가 특히 기관지가 그렇죠. 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게 보도가 되니까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겠다고 법안을 막 제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네가 뭐 일하는 것처럼 예. 보이죠. 그게 불과 2년 만에 16개의 법안이 제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미세먼지는 공공복리의 영역이죠. 당연히 그렇죠. 정부가 관리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 미세먼지를 관리한다는 것과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법안을 불과 한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막 내는 것은 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다. 우리가 민식이법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민식이라는 이 친구가 되게 가슴 아프게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민식이가 이렇게 사고를 당한 지 한 달여 지난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어린아이가 학교 앞에서 사고가 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을 당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을 했죠. 이제 이 어린이를 특별하게 보호하는 어떤 규제를 만든 의미 거죠. 있는 법이었어요. 의미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걸 문제를 삼느냐 하면요. 이 법안이 2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보니까 막 뭐 빨리 통과할 수도 이제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삼았냐면 민식이법의 처벌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그 도로교통법상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받아야 되는 어떤 굉장히 큰 비난이 있고 당연히 처벌이 되어야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인데 다른 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처벌의 형량하고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형평성 문제. 형평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는 지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사람이 좀 다쳐서는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사고라는 건 네, 날 수 있죠. 그러니까 과실이든 주의든 이런 것이 날 수도 있고 고의든. 근데 이 법은 이제 과실인 경우에 있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운전자들한테 부담이 많으니까 그 규제를 만들어 버렸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에 운전자 보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운전자 보험을 갑자기 굉장히 많이 드니까 가끔씩 생각에 야, 민식이법을 만들었는데 민식이법을 통해서 학교 앞에 이 교통안전의 어떤 그 증가가 얼마나 높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운전자 보험만 너무 많아졌어. 그럼 이게 보험사에서 너무 그 혜택만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전혀 의도치 않은 생각이 이제 효과가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2달 동안 그 법을 그렇게 빨리 만들면서 이런 것을 고민했을까, 과연? 고민할 수 있었을까? 규제를 규제해야 한다. 정말 질이 좋은 규제를 만들어내는 맞아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네. 그게 핵심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개선하려는 의지보다는 네. 옛날 거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사실 되게 중요해. 우리가 아까 맨메이드 오더하고 이제 스판테니어스 오더로 돌아가면 우리가 사고가 나면 국회의원들이 마치 정론관 앞에서 맨메이드 오더의 전사처럼 딱 서서 이제 막 사회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세 문제도 해결하고 어린이 이런 교통 안전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해결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럴 때마다 불편해요. 차마 불쾌하다는 말은 못 쓰겠고 불편해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맨메이드 오더가 사실은 스판테니어스 오더로서의 자생적 질서보다는 따져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규제가 헌법의 틀 속에서 가능하니까 예. 만들어지지만 지나치게 민간의 예. 자유를 예. 제한하면 역효과가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예.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겠지만 예. 오늘은 이제 개략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 정도를 하고 예.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한 이 책 전체에 대해서 한 15분 내외 편을 예. 이제 한 10편 내외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곧 이어서 또 그 교과서로서의 책도 규제 관리론에 대해서 또 이호 교수님께서 쓰실 걸로 아는데 이건 그 규제 관리론과 함께 아주 서로가 보완제가 되는 좋은 저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여쭙죠. 이 책을 쓴 이유 간단하게 해야 되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네, 규제에 대한 오해를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규제학회의 교심하고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규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다. 특히 규제라는 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잘 도입한 건데 왜 규제를 문제 삼느냐. 이런 오해가 많았다. 근데 우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사회 문제 해결을 똑바로 제대로 하자. 꼼꼼히 따져서 그러려면 규제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감정에 치우친 규제 접근은 좀 내려놓고 좀 합리적으로 보자. 네, 특히 감정 합리적이라는 거에는 뭐가 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냐면 각자의 진영이라든가 각자의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예. 규제를 풀면 누구는 이득을 보내 누구는 손해를 보내 이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로 성숙한 우리 1편에서 네. 말씀드렸죠.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을지 그런 면에서 네. 규제를 규제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죠. 옆에서 보는 이호구 교수님은 정말 규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시고 항상 고민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이호구 교수님이 항상 고민하시는 거를 역시 글쟁이답게 잘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페이스북도 보시고 저희 이 경제인 TV 안에 있는 이 이호구 교수님의 규제를 규제한다 이 개요도 보시고 앞으로 뭐 좀 시간이 지나면 2학기 전에 이렇게 쭉
저희가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 제기를 보시고 그다음에 책을 보시거나 규제 관리론 책을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합니다. 이호구 교수님 규제에 책 쓰시는데 제가 매니저로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책을 쓰신 걸 보면 그 고민의 흔적이 집필 과정에서 잘 나타나는 게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왜 규제를 규제해야 할까? 우리 정부에 이렇게 정부나 국회에서 마음껏 생산해내는 이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을 다음 사회로 성숙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같이 고민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이 좀 길었지만 여러분 이해하실 걸로 믿고 다음에 각 챕터별로 한 번씩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